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 데이터 과학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목차는 이제 빅데이터 산업에 의해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과 접근법,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과학 방법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작은 챕터로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둘로 나눠서 해야 될지 한 번 해야 될지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한데 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나눠야 될 필요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는 걸 하죠. 학습 목표는 이렇게 바르면 빅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과학 방법론을 이해한다, 이렇게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산업, 앞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뭐였느냐, 그리고 빅데이터 개념,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산업에 관해서 이제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진 않은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산업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 산업 섹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차라리 빅데이터 기술 플러스 여러 산업 분야의 적용, 하나 유기적 결합, 이런 형태의 시스템적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빅데이터 산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이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에코시스템, 그다음 빅데이터 서비스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이제 수집, 저장, 분석하는 프로세스하고 그 프로세싱 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빅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가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하부 단위의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자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글에서 운영한 유튜브도 하나 이제 요즘 플랫폼 사업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간만 제공하죠. 실제 콘텐츠는 유튜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콘텐츠를,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걸 소비하는 층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유튜브에 올려 콘텐츠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 이제 그러니까 화질 같은 걸 조정해 주잖아요, 올리면. 그런 소프트웨어들, 또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자체 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콘텐츠들 실제 어플들을 올려놓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공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제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측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갖다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고,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산업적 관점에서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실제로 서비스 산업에 연결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하고, 그다음 실제로 그걸 이제 소비하는 고객, 이런 진짜 산업 어떤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이제 서비스 공급자, 특히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공급자하고 그 두 가지 서비스 공급자를 분류하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수준을 이제 나눠 가지고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는 게 빅데이터 서비스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뭐 용어들이 좀 직관적이지 않고 그러긴 하죠. 저도 사실 뭐 이런 것들이 편치는 않아요. 아무튼 뭐 산업 뭐 이런 관점이 나오면 저희들 관점에서는 약간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막 그런 쪽에 특별한 산업적인 관심이 있으면 이제 막 할 텐데 우리는 막 코딩하고 막 논문 쓰고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뭐 일단 첫 번째 플랫폼에 대해서 뭐 빅데이터 뭐 데이터 플랫폼의 발전 형태를 보면 처음에 가장 간단한 건 이제 파일 시스템이겠죠. 파일로 뭐 CSV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데이터들을 가장 간편하게 이제 자기 로컬에 내놓든 어떤 별도의 스토리지에다가 올려놓든 간에 나트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죠. 나트란다. 생각이 안 나네. 조그마한 거. 좀 이렇게. 아무튼 뭐, 별도의 스토리지 공간에다가, 해놓는, 뭐, 파일 형태로 올려놓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좀 더 그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쿼리 지리어를 해서 이제 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새로 추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로도.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진화한 형태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 거기에서 쿼리 뭐 찾는 거, 또는 뭐 추가하고 뭐 이런 형태 정도가 아니고,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들을, 수집,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공하고,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드웨어적인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자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빅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진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거기에는 보면은 이렇게 빅데이터를 저장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의 고속 저장 공간도 있고 또 컴퓨팅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들이 이제 되게 이런 거죠. 대용량의 고속 저장 공간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이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뭐 아마존 웹 서비스니, 구글에서도 하고,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것들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나 또 KT 같은 데서도 제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사용해 본 곳은 뭐 무료로 지원해주는 광주에가 인공지능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KT하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무료 본인들은 무료는 아니죠. 국가에서 자금을 펀딩을 해주고 다만 우리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면은 이러이러한 목적에 그런 컴퓨팅 자원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서를 내면은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택이 되면 이제 컴퓨팅 자원을 이제 우리는 무료로 쓰는 건데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되게 이제 그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안에 이제 GPU들이 들어있죠. GPU 서버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데이터 공간도 제공해주고 그런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특히 딥러닝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팅 자원들을 제시해줘도 그것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있어요. 특히 뭐 거기 보니까 파이토치, 뭐 케라스는 구글이나 메타버스에서 지원하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들 패키지들을 같이 포함해서 제공해주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바로 서비스도 가능할 정도의 뭐 해주는 것도 최근에 제가 한번 좀 신청하고 돼서 한번 좀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빅데이터 처리를 일관성 있게 뭐 유지하는 데이터 분석도 뭐 지원하고 또 하나 이제 개인정보 요즘
정보보안 관리책이 이제 그 단순히 이런 저장이나 또 컴퓨팅 인프라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안 관리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그래서 실제로 뭐 KT 것도 사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막 복잡하더라고 인증 체계가. 저기다 뭐 포트 열어달라고 하고 뭐그 VPN 설정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별도로 전문가가 아니면 교육을 좀 별도로 좀 받아야 될 정도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하둡이죠. 오픈 소스로 누구나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쓸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에 참조 아키텍처 참조 모델이 있죠. 리스트에서 이제 뭐 이거 보고 만들어라. 근데 꼭 이대로 이제 만들진 않지만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두 가지 뭐 정보 가치 사슬이 데이터가 흐르는 저 왼쪽부터 그렇죠.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데이터 소비자로까지 그때 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 뭐 전처리, 분석, 시각화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그건 이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T 가치 사슬이라고 그래서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제공자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프레임워크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이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정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보면은 뭐 이 빅데이터 프레임워크 제공자가 갖춰야 될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보면은 뭐 네트워크랄지 뭐 컴퓨팅 자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그다음에 뭐 플랫폼 DB랄지 뭐 몽고DB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공할 수도 있죠. 또 분석 소프트웨어 아까 이야기했던 뭐 그 제가 신청했던 거기에서 보면은 뭐 GPU 관련 고성능 컴퓨팅 있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구글이나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케라스, 파이토치 이런 파이썬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제공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케라스나 뭐 파이토치든 그런 걸로 이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추천 시스템이다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 프레임워크 제공자한테 이제 뭐 사용료를 든 아니면 아까 좀 그런 무료 뭐 신청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올려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만 제공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처리를 빅데이터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소비자한테 이제 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여기 전체는 개인정보 아무튼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고 전체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아키텍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명세가 있겠죠. 하고 이제 복잡하게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해할 때 이제 좀 편리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것처럼 여기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이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딥러닝의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데이터를 막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어떤 소비자가 접속하게 되면 자기의 정보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추천 상품들을 제공하는 기존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람들이 사용했던 뭐 구매 이력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 획득 했던 간에 그걸 이용해서 그런 추천을 해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탑재해 놓으면 데이터 소비자가 뭐 돈을 지불하고 자기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추천 상품이랄지 뭐 보험 상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추천해주는 뭐 그런 거죠. 그때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 뭐 네트워크,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이렇게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구성되는 거죠. 에코시스템,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을 보도록 합시다.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은 이제 하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주체가 있죠. 일단 빅데이터 서비스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공급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간에 이제 상호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에코시스템 생태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빅데이터 에코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물론 잘못 눌렀나 잠깐만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서비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이제 서비스 유형을 좀 어떻게 수준과 유형으로 서비스를 한번 구분해보자, 분류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급자를 부른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거하고, 이게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 회사 뭐 기업 참여하는 차원에서는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되게 보면 좀 분류되어 있기도 하죠. 데이터를 실제로 공급하는 데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서비스 공급자를 나눠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또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이제 뭐 분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하드웨어 공급자, 그다음에 처리 소프트웨어 공급자, 그다음에 분석 소프트웨어 공급자 이렇게 분류해놓고, 또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는 인프라냐, 플랫폼이냐, 어플리케이션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각 세 개씩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해놓고 나중에 요걸 이제 이렇게 2차원으로 둬서 해보면 총 9가지가 있는데, 그중 실제로 사용되는 건 한 7가지 정도다. 6가지입니까? 6가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공급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 요 앞에 있었던 요 3개. 하드웨어, 아무튼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형태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시스템. 그래서 특히나 하드웨어적인 부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처리 소프트웨어 공급자, 그래서 이제 뭐 저장한다거나 뭐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뭐 데이터를 크롤링 해온다거나 등등, 또 그것들 뭐 전처리 한다거나 등등의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사실 좀 이게 전체적으로는 연속성에 있어서 분류하기가 쉽지는 애매한데, 경계는 어쨌든 뭐 처리 소프트웨어 이제 별도로 이제 지원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그냥 생각하면 안 돼. 뭐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몽고DB,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분석하는 실제로 그런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뭐 추천해주고 하는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유형과 수준, 이게 정확하게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약간 그러긴 한데 좀 비슷하긴 하죠. 인프라가 하드웨어 공급자고, 플랫폼 공급자가 하드웨어하고 처리 소프트웨어를 합하면 플랫폼 같기도 하고, 분석 소프트웨어가 애플리케이션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아무튼 책에서 뭐 이렇게 분류해 놨으니까 뭐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 계층에서 이제 서비스 수준을 분류해 보면 이제 뭐
뭐 하드웨어 운영체제 제공한다는 거죠. 요즘 가상화를 많이 쓰잖아요. 서버 하나에다가 운영체제를 여러 개를 올려놓죠. 운영품 전체적으로 운영체제가 하나 있고 그 운영체제 안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돌리는 형태로 가상화 시스템들을 버추얼 머신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공짜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IBM에서 제공하는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윈도우 깔아놓은 운영체제 안에다가 리눅스를 여러 개 설치하도 리눅스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자기 컴퓨터 운영체제 하나 안에다가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요즘은 뭐 서버를 하드웨어를 여러 개 사는 게 아니고 대형 하드웨어를 성능이 좋은 걸 하나 사가지고 스토리지만 추가하면서 그 하나에다가 이렇게 버추얼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용자들 별로 운영체제를 할당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안에 운영체제들이 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의 클라우드 서비스랄지 하드웨어 운영체제를 제공할 수 있죠. 그다음에 플랫폼 이야기에서 아까 침에 처리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거 아까 이야기했던 플랫폼 계층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그 빅데이터 분석 툴들, 딥러닝,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 뭐 등등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이제 실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드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이제 6개로 이렇게 해봤더니 순전히 하드웨어 인프라만 제공하는 거하고 뭐 인프라하고 처리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하드웨어, 플랫폼과 처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석 어플리케이션과 분석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눠놨습니다. 좀 이게 경계는 모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씩 법이긴 한데 제가 설명할 때는 제가 이게 딱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분류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 하드웨어 인프라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채용해서 기업이랄지 뭐 학교 이런 데서 순수하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이제 도입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플랫폼부터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발하려고 할 때 그래서 IBM으로부터 뭐 하드웨어 서버를 사는 거죠. HP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로부터 뭐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솔루션. 이게 요즘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용 비싼데 DB 소프트웨어를 사면 서버를 하드웨어는 공짜로 줘요. 사실 공짜는 아니겠지. 뭐.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형태로 솔루션들을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얹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하고 플랫폼 형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그 위에 이제 필요한 플랫폼까지 컴퓨팅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뭐 오픈 소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돈을 지불하고 사는 형태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처리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게 어디죠? 처리 소프트웨어하고 인프라 C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다. 뭐 분산 저장 병렬 처리 인프라 처리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 제공하고 기업용 솔루션 특별하게만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식이 실제로 여러분이 오라클 뭐 구입하면 대부분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라 되게 하드웨어하고 솔루션을 따로 이렇게 판매하지 않거든.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렇게 잘 구분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죠. 개념상으로. 그 다음에 뭐 DEF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처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유형이다. 처리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에서 이제 하드웨어는 이미 갖춰진 상태인 경우에 이런 형태로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들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도 있으니까 막 쓰고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에서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대충 이런 것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 다 클리어하게 겹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런 건 이제 좀 분석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말 그대로 이제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수업 시간 해볼 그런 분석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유형에 속한다 이거죠. 물론 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고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거다. 이 유형의 분석용 소프트웨어이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아까 만들어진 모든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의 특정한 솔루션 고객 맞춤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응용 목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다. 설명이 좀 이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분류해서 설명하기가 그냥 좀 답답한데 약간 막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방법에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뭐 구분하는 통계 분석도 있고 예측 분석, 뭐 기본적으로 예측 분석, 통계 분석 다 보면 결국은 뭐 예측 분석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형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빅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예측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걸 예측하려고 할 때 하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마이닝이란 과목도 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데이터로부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데이터로부터 뭐 이렇게 연관관계랄지 뭐 특정한 패턴들을 찾아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뭐 그 빅마트에서 판매되어 있던 판매 기록들 가지고 봤더니 그 기저귀하고 맥주하고가 함께 팔리더라. 그런 걸 찾아내고 거기다가 왜 그럴까 하는 이제 이유를 찾아내는 뭐 그런 형태 마이닝 하는 거죠. 마이닝이 이제 캐는 거잖아요. 데이터로부터 가설을 전제하지 않고 되게 보면 데이터 자체 속에서 어떤 패턴들을 추출해내는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 거죠. 최적화 분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계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적화 분석에 해당하는데 목적 함수를 최대한 최소한 해놓고 예를 들면 뭐 그 기계학습의 대부분이 목적 함수를 에러 함수로 써서 뭐 원하는 답을 얼마만큼 실제 기계가 예측하는 거하고 실제 답하고 차이를 자꾸 줄여나가거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계학습에 대해서 뭐 개념이 좀 알고 있으면 이런 게 설명하기 쉬운데 아주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갑자기 최적화 분석해놓고 목적하면서 최대화 최소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곤란해지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 외워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기계학습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고양이하고 개하고 그림이 데이터가 주어지죠. 얘들은 라벨링이 돼 있어서 고양이 그림에는 고양이라고 이제 강아지 그림에는 강아지라고 이렇게 이제 라벨이 돼 있어가지고 기계학습 모델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터를 주면서 예를 들면 강아지 그림은 1로 고양이 그림은 0으로 아웃풋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학습이 안 된 상태면
막 강아지 그림을 0으로 내야 되는데 강아지 그림을 1로 내야 되는데 뭐 0으로 내버린다. 이렇게 반대로 막 아웃풋을 낼 수 있잖아요. 모델을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에러치가 이제 많이 되겠죠. 0과 1 사이를 빼는 걸 그냥 그 차이를 뭐 에러를 한다 그러면 많이 틀리면 그 에러가 높아질 텐데, 그게 이제 목적 함수는 그 에러를 줄이는 거야. 줄여서 고양이를 0번으로, 뭐 강아지를 1번으로, 이제 앞에 어떻게 정했는지 잊어버렸는데, 맞추면 이제 그 에러가 최소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러를, 뭐 여기 목적하면 그런 예측과 실제 값하고의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이 모델을 변경시키는 거죠. 뭐 그런 거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분석도 하고, 또 클러스터링 같은 것도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뭐 봅시다.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다. 접근법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세 가지 형태로 하향식, 상향식,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향식은 일단 뭐 수요 기반 분석 과제 도출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심플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거죠. 거기에 비하면 상황식 접근은 문제가 정의 안 돼 있어. 안 돼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아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 방식이 상향식 접근법이죠. 좀 시작이 좀 다르죠. 문제를 정의해 놓고 하는 거에 비하면, 얘는 문제 자체를 먼저 정의하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처음에 문제를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뭐 정의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해결 방법, 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렇게 잘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랬을 때 조그맣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모델을 약간 조그맣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이제 개선해 가지고 반복해 가면서 그 모델을, 분석 모델을 이제 확대, 또 정밀화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죠. 실제로는 이제 뭐 이런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을 많이 사용하죠. 문제가 명확해 가지고 잘 정의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 이런 게 알고 있으면 하향식 접근법을 쓰는 거, 문제 자체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런 식을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을 써서, 물론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할 때도 처음에 다 이렇게 정해 놓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그맣게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쪽에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 보고 이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데이터 분석 방법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과학 방법, 뭐 다 해버리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좀 길더라도 데이터 과학 방법론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뭐 빅데이터든 데이터든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의 절차를 이렇게 6단계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수집된 데이터가 항상 바로 써먹기에는 부족한 상태가 많아요. 가공을 해야 돼. 전처리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막 데이터 준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합니다. 데이터 탐색은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 데이터를 의미하는 이렇게 항목들이 있으면 그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EDA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간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데이터에 무조건 막 모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자체를 좀 분석해 봄으로써, 이건 어떤
변수들이 좀 중요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 간에 막 상관 분석도 해보고 그런 사이를 좀 그림으로도 막 시각화해서 보여보고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모델링 할 때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됐으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서 이제 모델 방식도 또 그 문제의 뭐 난이도나 규모나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선정해야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분석이 끝났으면 뭐 결과 공표하고 그걸 자동화해서 계속해서 뭐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더 분석 단계를 계속해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자동화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 이렇게 해서 6단계를 거치도록 일반적으로 되죠. 첫 번째 이제 구분 부분들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연구 목표 설정이에요. 물론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런 걸 막 쓰도록 하죠. 그래서 뭐 프로젝트 명은 뭐고 뭐 설명 그게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총 책임자가 누구 PM이 누구고 뭐 이렇게 막 쓰죠. 팀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것들을 잘 작성해놔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가 잡히기도 하고 오류가 있었거나 그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연구 목표가 명확하게 이제 되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끝에 뭐 산출물은 뭐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달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달지 뭐 등등 또 퍼포먼스도 성능은 뭐 몇 프로를 뭐 맞출 수 있달지 에큐리시가 얼마고 정확도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적어놓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목표가 설정됐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텐데 물론 본인들이 직접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학교에는 뭐 한의대가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요즘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의 분변으로부터 미생물의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뭐 몸무게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질병 뭐 이런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물어보니까 이제 한번 같이 약간 제가 같이 좀 딥러닝으로 뭐 그런 거 분석할 수 있느냐 좀 약간 같이 약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분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쉽게 그걸 막 분변 채취하는 그런 기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병원에 가면은 뭐 장 내시경 하기 전에 이제 뭐 분변 분석하는 것처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엄청 들겠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 참여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면서 돈을 제공하고 이제 얻어달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어렵게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못하면 뭐 외부에 있는 개방 데이터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 있죠. 요즘 뭐 주식 사이트, 주식 거래,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뭐 그런 데이터들이 제공되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그래프도 막 그려보고, 뭐 예측하는 뭐 그런 것들에 개발하는 분들, 핀테크 관련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뭐 데이터들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아무튼 자기가 이런 것도 처음엔 좀 헤매죠. 그 분야에 어디에 적절한 데이터가. 근데 되게 보면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많긴 하고 잘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자기가 정말로 문제에 딱 맞는 커스터마이징 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부터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약간의 이제 변형을 준다거나 미리 마련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와 비슷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제 추가하는 뭐 그런 형태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사전에 한번 그 유사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문제가 과연 해결 가능한 건지 검토용으로 사전 검토용으로 해본다 할지 뭐 그런 목적들에도 사용하고 합니다.
뭐 데이터 유형은 앞에도 이제 뭐 나왔었으니까 뭐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유형이 있겠죠. 수집 기술에 뭐 오픈 API를 쓰든 뭐 FTP는 그 프로토콜 파일 전송하는 프로토콜인데 이런 것 뭐 기술이라고 하기야 뭐 파일 가져오면 그렇죠. 뭐 크롤링, 스트리밍 아무튼 RSS, RSS는 여기 있구나. 뭐 수직 기술이 여기 있는 것들도 여기 있네요. 유형에 따라서 뭐 크롤링하는 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해볼 거니까 외부로부터 뭐 API를 직접 리퀘스트 이런 뭐 패키지를 써서 홈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뭐 그런 거고,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S자가 붙으면 이제 security 그래서 이제 뭐 인증을 받고 암호화해서 이제 뭐 가져오는 형태 뭐 이렇게 되는데, FTP 쓰죠. 뭐 알짜 FTP 이런 게 있었던 것 있나? 잘 안 써봐서. 그다음에 오픈 API 이런 공공 데이터 중에는 네이버도 이런 거 제공하죠. 오픈 API들을 그래서 자꾸 인증받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근데 이제 뭐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RSS는 이게 리치 사이트 서머리 우리가 그 네이버 신문 기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신들이 이제 그 어떤 비슷한 유형의 신문 기사들, 뭐 방송 기사들 이런 것들을 자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놓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거. 할 때 쓰는 이제 그런 RSS 올리고 할 때 쓰는 그런 프로토콜 말하는 거고, 스트리밍은 이제 비디오, 오디오 같으니 템포럴 시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하는 거죠. 수집하는 기술. 로그 수집을 한다거나, 뭐 서버들에 보면 다 이제 로그가 있죠. 대개 보면 이상징후를 할지 이제 우리 정보보안 쪽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죠, 로그가. 그래서 전혀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시간에 뭐 들어왔다 할지 아무튼 뭔가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행위들이 로그로 잡히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상징후 뭐 이상한 뭐 응용 사용 사례가 있었다 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추적해 가는 뭐 이제 그런 것도 하죠. 뭐 데이터베이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뭐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등등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런 거 사이트로부터 근데 이런 특정한 사이트에서 뭐 이런 걸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FTP로 다운받을 수도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에 따라서 또 서버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수집 기술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 준비가 있죠. 이게 데이터 준비가 있는데 이 데이터 준비는 아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오면 수집해 오면은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가공을 전처리라고도 하고 프리 프로세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제 준비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엄밀하게 나눠지지도 않고 하다 보면 막 뭉뚱그려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관이 이렇게 용어들을 막 분류해서 쓰는 것을 별로 안 봐봤었는데 여기는 이게 아무튼 뭐 분류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대개 보면 우리는 막 정제 통합 그다음에 막 이렇게 정규화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어쨌든 뭐 여기 따라서 뭐 해보죠. 뭐 여과를 보니까 뭐 오류가 발견되면 삭제하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여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우리는 정제, 뭐 여과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뭐 이걸 차이가 엄밀하기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또 결측치가 있거든요. 또 이상치도 있고 결측치는 데이터 중에 뭐가 빠진 것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의 정보를 이야기할 때 뭐 키, 나이, 뭐 성별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성별이 빠졌다 할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핍치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채워 넣을 거야. 그게 보정 아닌가요? 그럼 결핍치가 있는 데이터를 빼버린자 그러면 삭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상치가 있어요. 전에 보면은 키가 있는데 설마 4m가 해당하는 키는 없을 거잖아요. 사람이 모르겠네. 4m의 사람이 있는가? 아니 너무 그게 좀 그 어떠한 특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것들 이상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거해 버릴 건지 아니면 뭐 평균에 맞출 건지 뭐 이렇게 합니다. 결측치를 채워가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중위값을 쓰거나 뭐 평균값을 쓰거나 아니면 바로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뭐 쓰거나, 아무튼 뭐 그게 시계열 데이터이면 등등에 따라서 이게 또 보정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아요. 잡음이 섞였다 할 때, 아무튼 말은 이러면 또 이런 것들을 뭐 보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있죠. 같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통합은 이제 막 데이터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수집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전처리 거친 절차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축소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시간 단축 뭐 이야기가 나오고 분석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EDA 뭐 할 때 보면은 이건 사실은 데이터 축소를 할 때 보면 되게 EDA를 거치고 나서 필요 없는 데이터 항목들을 제거해 버리는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도 뭐 이제 그 엉뚱한 게 있으면 전혀 뭐 데이터 분석 목적에 맞지 않는 뭐 데이터가 항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제거해 버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소득 수준만 뭐 평가하기에 뭐가 있을까? 얼른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아무튼 그 운영 목적에 필요한 뭐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제거리면 더 오히려, 왜냐면 어떤 특정한 항목들이 데이터 분석하는데 노이즈를 적용하는 게 있어요. 이 목적에 쓸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까지도 고려해서 뭔가 모델이 뭐 최적화하려다가 보면은 오히려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물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축소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변환이라는데 이 전체가 다 변환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정교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정교화. 정교화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은 뭐 스케일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 분야에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대개 보면 뭐 사람 키하고 몸무게 뭐 이렇게 하면은 단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키는 100 넘어가는 형태가 많은데, 몸무게는 물론 100 넘어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남자에 따라 여자에 또 다르기도 하고, 물론 키도 그렇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앞에 세 자리냐 두 자리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큰 단위를 빼버리면 이 큰 숫자들이 오히려 과잉해서 모델링 분석할 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버리려고 전체를 0과 1 사이로 이제 스케일링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정교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모델링 할 때 각각의 값이 갖는 그 단위가 비슷하게 0과 1 사이 값을 다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동등하게 모델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막 그런 것들이죠. 다섯 번째 단계,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다 이제 준비된 거예요. 이거 빠뜨렸네. 여기도 이걸 설명해, 밑에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탐색.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주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탐색도 데이터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EDA라고 해가지고 익스플로러티브 뭐 데이터 애널리시스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라든지 분포도 뭐 히스토그램 뭐 등등 해주면 전체적인 데이터에 관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측하려고 하는 종속 변수하고 특별히 관계가 좀 높은 독립 변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아주 비슷하게 상관성이 아주 높은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될 수 있고, 시간도 줄이고 성능에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무튼 데이터 탐색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델 방법들이 있죠. 이제 전통적으로는 통계 분석 모델 많이 이야기하죠. 기술 통계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해서 기술을 하는 거죠. 기술. 산술이나 중앙값, 산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대표값들을 얻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기술 통계고 상관 분석 같은 거 하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런 거 구해가지고 둘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지 변수 간에 이런 것도 하죠. 회귀 분석은 이제 통계 모델이긴 한데 또 기계학습에서도 회귀 분석을 하긴 합니다. 그걸로 하나 다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독립 변수들하고 종속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제 예를 들면 선형 회귀 분석에다 그러면 선형 모델로 선형 수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붙는 계수값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측하려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 해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분산끼리 두 데이터 집단 간에 거리가 얼마나 돼 있는지 분포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주성분 분석은 사실 통계 분석이라고는 좀 그런데 PCA라고 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차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데이터가 100차원 데이터이다 그러면은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PCA 분석에서 아이겐밸류 값이 높은 형태의 그런 축으로 차원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계라기보다는 선형대수 분야에서 다루는데 아무튼 주성분 분석을 하면 좋은 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 벡터들만 차원을 축소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줄이면 세 가지 성분만 추려내면 그림으로 3차원으로 이제 4차원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3차원 공간에서 데이터를 그려볼 수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큰 집단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좌표축을 만들어서 그걸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있죠.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선형대수를 배웠으면 좀 이해하실 거고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모델 데이터 마이닝 모델이라고 하면 머신러닝 하는 것 같죠. 머신러닝 해당하죠. 그래서 보면 예측,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군집화 클러스터링 하는 거네. 패턴 분석, 순차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패턴 분석을 순차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요거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회귀, 분류, 군집 이게 세 가지로 다 포함시켜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눠서 이렇게 해놨네요. 그다음에 또 텍스트 마이닝이니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니 이런 것들을 따로 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다 기계학습에 다 포함시켜버리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루죠. 물론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별도의 과목으로 분류해서 이제 배우기도 합니다. 텍스트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기계학습 앞단에 상당히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별도 다루긴 하는데 그냥 기계학습의 입장에서 보면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앞에 하는 건 그냥 전처리인 거예요. 전처리. 데이터 앞에요.
준비 단계로 그냥 취급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의 그래프 자체를 이야기하는지는 얼른 봐서는 아닌 것 같고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 하는 그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래프로 표현해 놓고 그 그래프 자체를 분석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 중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 부합한 모델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게 분류 문제다 하더라도, 아까 고양이하고 강아지 그림을 분류하는 그런 분류 문제다 하더라도, 이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모델이 엄청 많아요. 뉴럴 네트워크니 서포트 벡터 머신이, 요즘은 딥러닝이라도 뭐 CNN이냐 RNN이냐 뭐, 그 안에도 또 여기 안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기계학습 모델도 다양하고 상관 분석 안에도 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잘 알고 있으면 선택해서 하고,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해보면서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 문제 가장 적합한 거, 거기에는 어떤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룰은 없고, 말 그대로 해보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많이 경험이 있으면 이제 경험상 이런 문제는 이런 모델들이 어울리더라 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딱 정형화된 그 모델 선택의 기준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데이터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이제 6단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를 발표해야 되겠죠. 대개 보면 가시화해서 나중에 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매트플롯립 이런 거, 아니면 시본이니 뭐 이런, 아니면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도 이제 그런 그림 그리는, 그래프 그려주는 다 모듈들이 들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설득하기가 편하잖아요. 막 글러 쓰는 거야 원래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 좀 시각 정보에 좀 활발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자에게 이해를 시키면 뭐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추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분석 자동화해서 앞에 했던 그런 분석 과정들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화해 놓으면, 뭐 데이터만 바꿔가지고 부분적으로 수정만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이렇게 과정들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 뭐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적게 걸릴 줄 알았더니 많이 걸려가지고 거의 1시간이 돼버렸네. 나눠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